지방에만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는 조금 이제 갈수록 이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수도권 인구는 계속 좀 젊어지고요. 그 추세는 계속 갈 거예요.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시는 게 한국 집값 향후 뭐 10년 위험한 이유로 인구 감소, 세대수 감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도 그런 걸 위험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도심에 집중해서 집을 사는 게 뭐 내가 사는 곳은 지방에서 일자리를 가져서 하더라도 집을 바이하는 거는 수도권에 사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 저 최근에도 뭐 사실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수도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제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애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고요. 그리고 친구들 자제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이제 반 정도는 서울로 이제 진학을 했고요, 대학을. 그리고 남아있는 반도 직장은 무조건 서울로 잡으려고. 예, 그래서 잡으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집을 이제 많이 물어보고 대략 8억에서 9억대 이런 수준을 많이 이제 찾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지방에만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는 조금 이제 갈수록 이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구 감소나 세대수 감소는 우리가 수요의 양적인 측면이거든요. 근데 수요의 질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예전에는 20만, 3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있으면 하나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만 정도 돼도 들어오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소득이 예전에 $10,000에서 지금 $30,000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수준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트도 인구가 줄어도 이제는 하나가 들어가는 게 적절할 수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수요의 질이라는 부분인데요. 소득이죠. 소득과 자산 두 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일자리도 지방에도 뭐 만들겠지만 우리가 여러 통계를 본다 그러면 지난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제 만들어진 대부분의 일자리는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수요의 범위와 계층이 달라집니다. 수요의 범위라는 거는 외부에서 얼마만큼 들어와서 이 집을 사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서울의 외진 매입 비율이 24.6%인가 제일 높았어요. 지금까지 통계를 낸 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만 수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방에서도 사시고 뭐 수도권은 당연히 여긴 서울의 이제 반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계층도 달라지거든요. 지방은 이제 인구 유출되는 인구가 20대가 가장 많이 유출이 돼요.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그냥 다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60대 이상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유출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냥 사시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더 시골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60대 이상은 유출이 안 되는데 20, 30대 유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그 유출된 인구가 다 어디에 오느냐 그러면 다 수도권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도권 인구는 계속 좀 젊어지고요. 그런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수요의 양만 보시면 안 되고요. 수요의 질이라든지 범위, 수요의 계층 이런 걸 다 본다 그러면 집값이 10년, 20년 갈수록 되게 위험하겠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계속 이제 균형발전 정책을 쓸 거예요. 그죠? 그 최근에 이제 뭐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도 뭐 국회 옮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늦춰지거나 조금 완화될 수는 있지만 그 추세는 계속 갈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사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큰 수요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도쿄 1극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코하마라고 동경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엔 정말 이게 시골 도시였는데요. 지금은 오사카가 제2의 도시가 아니고요. 요코하마가 제2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제가 뭐 고향인데요. 400만의 인구가 넘었거든요. 지금 300만 가까이 이제 떨어졌어요. 인천이 300만을 넘었지 않습니까? 10년 지나면 이제 역전이 돼요. 서울 중심. 예. 그래서 이게 왜 인천이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고 서울 했나? 옆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냥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서울 옆에 있으니까거든요. 이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구 감소랑 세대수 감소로 어쨌든 지금 서울 수도권 집중, 그다음에 도심에서도 이제 지방에서 도심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인구랑 세대수 감소하면 이제 집값도 결국에는 이제 지금처럼 우상향 그림이 아니었을 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뭐 지방 소도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에서도 도심, 그 서울, 수도권은 우상향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우상향하는 지역이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방이 아까 말씀드렸던 역 주변에 같은 경우 주상복합들이 생기고 있어요. 일본에서 타워맨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또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중화되는 형태로 해서 뭐 가격이 뭐 그렇게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양극화되는 거는 뭐 필연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본도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질 때도 올랐던 아파트가 동경 도심의 타워맨션이거든요. 일본은 이제 타워맨션 같은 걸 되게 그 젊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나이 들은 분들은 이제 만션이라 그래서 아파트 자체도 싫어하는데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도심에 있고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요즘은 어플로서 모든 걸 해결하잖아요. 이런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데가 도심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심 쪽으로 많이 몰리는데요. 그 비슷할 겁니다. 지금 10년 동안은 사실은 뭐 저는 큰 걱정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뭐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게 급격하게 뭐 이렇게 변화시킬 요인은 아닌데요. 그 이후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서울이나 수도권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심 쪽으로 집결할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직주 근접으로 해서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강화되는데 이런 쪽으로 가겠죠. 예,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도 서울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7광역 중심도 괜찮고 제가 3도심도 괜찮고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뭐 용산도 있고 강남도 있고 서초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지방은 딱 하나만 있을 거예요. 딱 하나가 어디가 살아남을지를 예, 고민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예. 한국 부동산이 일본처럼 뭐 장기 침체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겠죠? 예, 뭐 일본은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적인 요인 때문에 장기 침체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융적인 정책을 그죠? 예, 잘못 썼다는 것이 대부분 이제 말씀이고요. 뭐 갑자기 뭐 금리를 팍 올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금을 회수했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계속적으로 지금만큼 이렇게 가격이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간다 이런 거는 사실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 일본이 어느 정도 침체를 했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안식년을 일본에 있었는데요. 이게 뭐 하락이 하던 시점이 이제 버블이 꺼지는 게 90년 초였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고려해보면 한 30년 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30년 전 지금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급이 안 올랐어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침체라는 걸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 엄청난 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의 그 토지 가격은 10%만 남았어요. 90%가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1억 하던 뭐 집은 뭐 한 50% 뭐 60%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도심지의 그 토지 가격, 빌딩 이런 거는 10%만 남았어요. 1억 하던 게 1,0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일본은 이제 그 개인이 토지라든지 집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빌딩주가 대부분 개인입니다. 물론 이제 큰 빌딩은 우리가 펀드라든지 그죠? 이런 그 간접 투자로 해서 많이 지금은 움직이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강남에 10층짜리 이런 빌딩들 몇백억 하거든요. 이런 빌딩들이 보면 물론 회사의 형태로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이 법인을 해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세금 절세를 위해서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토지도 그렇고요. 주유소 이런 것도 보면 뭐 100평 이렇게 되는데 그게 개인이 가지고 있고요. 그 한 평당 가격이 몇억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1,000억이고 막 이래요. 이런 걸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을 기업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달라요. 기업은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본 같은 경우 그죠? 잃어버린 30년이 오는 직전 뭐 90년대 초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집니다. 예. 그리고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은 이제 그 골프장 같은 것도 지금 대부분 망해가지고 뭐 여러분 그 동남아 가는 것보다 일본 가가지고 골프 치는 게 훨씬 싸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캐디피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일본에 캐디가 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그래서 일본에 가서 골프 치면 되게 쌉니다. 우리보다. 왜 쌀까요? 그 골프장이 다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골프장의 대부분을 기업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로 그죠? 이렇게 우리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삼성이라도 현대 이런 데서 골프장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콘도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꽤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일본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기업에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제 어려우면 살기 위해서 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인은
여러분 그 1,000억짜리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금을 한 100억은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 그죠? 근데 금융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분이 어려울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가격이 약간 떨어지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동경이라는 게 굉장히 넓어요. 우리나라 한 5배 정도 됩니다. 서울이. 근데 서울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서울이. 왜냐하면 광역시를 다 쳐서 서울이 거의 제일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산이 서울보다 한 1.7배인가 넓어요. 부산도 서울보다 넓고요. 최근에 이제 그 대구도 뭐 군을 하나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도 서울보다 넓어요. 달성군이요. 예, 달성군은 예전에 있었고 달서군 있었고 뭐 최근에 뭐 하나 넣었어요. 예, 그래서 대구도 이제 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서울보다 넓어요. 근데 서울은 이렇게 좁은데 집도 못 짓게 만들고 이러니까.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서울이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산 좋아하시는 분들 서울에 있는 산 많이 가시잖아요. 서울도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기업 하시는 분들도 어떤 기업을 업종을 하시려고 하냐 그러면 독점 업종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아서 그렇지. 네.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걸 한다 그러면 해요. 없으니까. 네, 저희 이제 우대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벤처 기업인데요. VC들, 저 벤처 캐피탈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시장을 독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씩 막 1,000억씩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어중간한 큰 중개법인 하나 있는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겠죠. 독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독점이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부산 말씀드렸는데요. 부산도 해운대나 광안리를 볼 수 있는 데는 독점이거든. 네. 더 이상 이제 지을 데가 없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어놓은 아파트를 더 지으려면 부시고 짓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건물 얘기해 주셔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 뭐 오피스텔 지상, 꼬마 빌딩 같은 것들이 있죠. 어떤 편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 좋습니다. 네. 오피스텔은 찾는 사람도 없고요. 지사는 지금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고통스럽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서 너무 많이 지었어요. 이게 팔리니까 건설회사들이 많이 시행사 사업하는 방식으로 많이 지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지산들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뭐 성수도에 있는 것들은 많이 올라가지고 뭐 제가 3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평당가가 오를 때까지 봤는데요. 괜찮아요. 가산 디지털단지 이런데 그나마 괜찮은데요. 저 하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땅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있는데 옆에다가 막 10만 평씩 막 지어놓은 데들 많아요. 평택 이런 데. 제가 특정 지역 말씀드려 죄송한데 안 그래도 지금 거기 계신 분들 되게 지상 가지고 있는 분 되게 힘들거든요.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 전반적으로 안 좋냐 그러면 금리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죠. 금리가 지금 상업용은 여러분 뭐 제가 아까 4%대 이렇게 대출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상업용은 7, 8%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상업용은 대출 금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대출도 확률이. 대부분 70, 80% 잘 안 해줍니다. 하니까. 대출 그 금액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줄고 있고 또 하나 이제 DSR 이런 게 이것도 다 포함돼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죠?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 아파트에 대출 있고 이러면 지산 대출도 잘 안 나오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다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7, 8%인데 지금 수익률이 18%가 나오는 상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없었었어요. 그날부터 시세 차익이었죠. 대부분 시세 차익입니다. 근데 시세 차익이 지금 금리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계속 돈이 나가는 상황에서 시세 차익도 없는데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이럴 때 사는 게 좀 피가 약간씩 낭자고 있으니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 상가 바로 안 삽니다. 분양할 때. 언제 사느냐 그러면 한 5년 지나면 사요. 입주해가지고. 입주해가지고 5년 지날 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피가 철철 나거든요. 이제 뭐 상가를 막 던집니다. 뭐 제가 5억에 샀다가 2억, 3억대 막 던지거든요. 그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는 제가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 개발하시는 분들이 또 뭐 또 그 저번에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 하러 다니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상가의 프라이싱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이제 미국에서 간접투자 상품 이제 리츠라든지 이런 걸 했던 친구 말 들어보면 미국의 빌딩도 상업시설이 있잖아요. 밑에. 그러면 이제 프라이싱을 할 때 위에는 뭐 아파트가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이제 조닝 자체가 뭐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넣고 뭐 이렇게 오피스 넣고 밑에다가 상가 넣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프라이싱이 아파트 약 반 정도로 프라이싱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평당 1억이면 5천만 원에 해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5천만 원대다. 그러면 상가가 기본적으로 5천이고요. 평당. 그리고 많은 데는 뭐 1억씩 해요. 근데 평당 만약
요즘 뭐 단지내 상가 이런 거 강남에는 뭐 1억일 겁니다. 평당. 그런데 평당 1억으로 해서 수익 날 수 있는 게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수익을 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약국짜리. 그런 데는 그 수익만큼 20, 30억씩 막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이 안 나요. 수익 날 수 있는 게 카지노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여기서 벌 수 있는 게. 그래서 외국하고 이제 프라이싱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라이싱이 어떻게? 수익률에 맞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상가가 아까 말씀드린 5억이 아니고 2억대 되면 사시면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지나면 이제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마곡에서 그걸 보더라도 처음에는 그 1층이 딱 거의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5년 지나면서부터 이제 아파트도 다 차고 그죠. 위에 오피스들도 다 차고 이러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고려해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피가 철철 날 때 사야 되는데 이 꼬마 빌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이게 만만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금매 찾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가보시면. 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금매 같은 걸 많이 찾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한 섹션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뭐 사실은 크게 비싸지도 않았고요. 아파트에 비하면.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게 금액이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이렇게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보면 오피스텔은 최근에 월세가 올랐어요. 경기는 안 좋은데. 왜? 월세는 금리의 변수예요. 이게 금리가 오르면 월세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대 하던 이제 월세들이 지금 대부분 7, 80만 원대로 올랐거든요. 근데 한번 올랐는데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고 해서 이 월세가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월세는 가장 실수요이기 때문에 전세보다도 훨씬 더 실수요입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비슷하거든요. 원가가 있기 때문에 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월세는 그래도 예전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시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시점을 잘 판단하시면 저는 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중에 괜찮은 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뭐 우리가 고령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세를 받는 상품이 이제는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한 3.5% 이렇게 예금 금리를 주는데요. 이 예금 금리 급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급격하게는 아니더라도 쑥 떨어져가지고 2%대에 아마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중금리 상황으로 우리가 갈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건 뭐 10억을 맡겨놔도 2천만 원 주잖아요. 그렇죠. 이 뭐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서서히 움직이십니다. 그런 상품 쪽으로. 그래서 저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도 어느 시점이 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올해 하반기가 강보합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2025, 6, 7 향후 내년부터 3년 정도는 어떻게 보시는 건데요? 오르겠죠. 이제 그때 시점이 되면.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요. 공급도 이제 누적이 되는데요. 계속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도 누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에도 한 4만 상 정도가 결혼을 하는데요. 최근에 조금 늘었어요, 오히려. 근데 집이 서울에 지어져야 되는 아파트가 한 5만 채 정도 됩니다. 근데 계속 이제 5만 채가 안 지어지면 어느 순간 4만 쌍씩 결혼하던 분들이 계속 이제 뭔가 이제 다른 수단을 쓰다가 3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이제 폭발합니다. 그렇겠죠. 예,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게 이제 공식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18년, 19년, 20년 이때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거래량이 꽤 많은데요. 당시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었어요. 예, 그러다가 2021년도에 이제 폭발하거든요. 마찬가지로 2025년, 26년도에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막 오르니까 이때는 뭐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좋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계속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내년부터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질 요인들만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계속 금리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떨어질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기는 어쨌든 수출 증가율을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지금 자동차에는 수출 나는 가난한데 왜 다들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상위 10%의 우리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상위 10%의 그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뭐
네. 저는 계속적으로 괜찮아지겠죠. 그러면 지난 상승장에서 소액으로 많은 부동산을 매입했던 방식이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좀 특정 지역 결국엔 갭 투자인 거죠. 그렇죠. 갭 투자죠. 그걸 이제 지금 할 수 네. 있는 시기가 조금씩 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매매 가격은 뭐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서울도 뭐 하락하지 않는 수준 뭐 이런 식이 좋은 거고요. 전세가는 지금 이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하락폭은 줄어들고 전세가 하락폭이 커지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이제 갭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올 건데요. 이거는 진짜 사실은 이제는 전문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놓으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놓으면 오를 수 있는 데를 사놓으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직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이 공급할 수 없는데 뭐 이런 지역들을 그나마 잘 고르신다 그러면 뭐 이런 데 성공하실 수 있는데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산이라는 부분에서 고려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똘똘한 한 채,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엔 동의합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시는 게 뭐 어쨌든 떨어지더라도 적게 떨어지고 그죠? 반등하면 더 빨리 반등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요. 그런 상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걸 하시더라도 저는 뭐 종목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좋은 상품들을 사서 그냥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 오르듯이 뭐 그런 투자 방식이 앞으로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똘똘한 채 얘기해 주신 지역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셔서 교수님 책에서는 근데 부동산 양극화가 개인의 발전을 부른다고요. 이거 약간 좀 뭔가 자극적인 멘트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어쨌든 똘똘한 한 채라는 건 따지고 보면 양극화일 수가 있죠. 그렇죠. 양극화죠. 예. 근데 이게 왜 개인의 발전을 부르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뭐 이러면 자연스럽게 돈 많은 분들만 사실은 늘어나는 거고요. 돈 적은 분들은 자꾸 오히려 줄어들면서 중산층이 자꾸 없어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양극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편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젊은 분들한테 계속 편하게 사시라고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되게 편하게 사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편하게 살고 싶죠. 근데 편하게 사는 거는 좀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사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나이 들면 편하게 사느냐 아니냐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자산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소득에 따라서는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자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사실은 그래도 꽤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소득은 지방대 교수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소득이. 그런데도 뭐 자산이 꽤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계속 이제 그런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왔었어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제 되게 불편하죠. 다니는데 많이 다녀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불편한데요. 근데 결핍이나 불편들을 좀 젊을 때 느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임대주택에 오래 사시는 거예요. 임대주택에 10년씩 살도록 뭐 그 좌파 정부에서 대부분 하는 정책인데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5년에 임대주택에서 10년을 사셔가지고 2025년에 나오시면 여러분 친구들하고 자산 격차 수준이 엄청날 거예요. 2015년에 사신 분들은 한 두세 배씩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게 10억짜리가 두세 배 오르는 거니까 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는 벌기 힘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억을 번다고 여러분이 얼마 저축하실 수 있겠어요? 1년에. 뭐 애 키우고 이러면 쓰다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저축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향을 겪었고요. 근데 그 임대주택에 10년 동안 편안하게 살죠. 올리지도 않고, 그죠? 거기는 뭐 기껏 올려도 2년에 5% 올릴까 말까. 그러니까 거의 계속 살겠죠. 거의 뭐 안 오른 가격에서 편안하게, 특히나 주변 시세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은 80% 수준이니까요.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10년 후에 만약 30대 때 거기 사셨다 그러면 40대에 나왔는데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 이렇게 그 충고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그런데 저는 고기 잡는 법 가르쳐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 가르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굶겨가지고 보내면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결핍입니다. 결핍이고 우리가 그 뭔가 그 불편함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젊을 때는 좀 불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월세 살았어요. 저는 집안이 그렇게 뭐 가난하고 이런 집안은 아닙니다. 뭐 금수저라 하기는 그렇지만 아버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냥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도 제가 월세에 살았어요. 목동에 월세에 살았어요. 그래서 목동에 살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주변 분들하고 이제 교류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좋은 데 사셔야 돼요. 좋은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목동에 월세 살았는데요. 그래서
월세 살면 되게 불안해요. 이게 뭐 돈 모으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고 결핍을 가지면서 사시면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이제 댓글 같은 걸 보면 뭐 돈 없으면 강남 못 사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당연합니다. 돈이 없으면 강남 살 수 없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회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좌파 정부가 돈 없는데 자꾸 강남에 살게 만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뭐 이상하다 그러면 죄송한데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막 하고 이러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까 이런 거는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임대주택 사업들을 외국에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러면 그거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우리는 이제 복지를 거의 안 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복지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이제 뭐 지금 청년한테 뭐 몇십만 원 준다든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 자금이 고갈이 돼요.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외국에 다 그래요. 지금 특히나 그걸 많이 썼던 유럽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돈을 내서 이제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시기가 옵니다. 그런 시기가 아마 지금 젊은 분들 나이 드셨을 때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고령화가 저희는 뭐 한 90대면 아마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젊은 분들은 100살 넘어가서 사실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근데 아마 그 지금 대기업에서 있는 시기는 훨씬 더 짧을 거예요. 그러면 한 50년을 사셔야 돼요. 그것 동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사셔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편하게 사시면 아주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저 교수님 말씀에서 와닿는 게 뭐 임대주택에 사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월세나 이런 게 좀 저렴하다 보니까 좀 안주하게 되고, 근데 거기 계속 살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나와서 내가 집을 사려고 딱 보면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 있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게, 제가 부동산 전문가한테 들었던 얘기가 전세값을 안 올리는 집주인이 제일 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착한 건데 그 월세를 내는 분 입장에서 착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전세값이든 월세든 이런 거 별로 안 올리니까 계속 살게 되고 내 집 마련을 한다라는 그런 욕망이 안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고 하면 에이씨 더러워서 내가 서울에 내 집 마련한다 하면서 이제 사실은 집을 마련한 경우들이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다 그렇게 해서 집을 샀거든요. 저희도 전세, 아까 말씀드린 저는 월세 뭐 이런 걸 사는데 너무 불편하고 집주인 눈치 보이고, 예전에는 싫은 거죠 그게. 예전엔 그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어요. 제가 살 때는, 처음 할 때는. 그다음에 2년 이렇게 될 때도 되게 불편합니다.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걸 자꾸 겪으니까 아예 사야 되겠다 이래서 그죠? 샀는데 사실은 그때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건 아니고요.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고민을 안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저는 좋다. 그런 걸 보면서 부동산에서도 선한 의도가 또 그 상대방한테 선한 결과로 꼭 안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정말 명언입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책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다고 가격이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지랑, 그리고 시향보다 매물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매물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아실이라는 데 짓게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한 8만 건 정도 되니까 예전에 비해서 2, 3만 건대 굉장히 뭐에 비하면 굉장히 너무 많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가장 적었을 때가 오히려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팔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매물도 이제 매매 내놓고 전세 내놓고 뭐 월세 내놓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매물이 많아진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과하다. 지금 이제 호가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 호가 차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주거선호 지역은 집주인 매도자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주거선호 지역이 않는 데는 매수자 위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례보금자리라든지 신혼특례 같은 게 가격을 올리는 데는 큰 도움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매물에 집중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조정기거든요. 저는 지금도 상승기지만 조정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조정기 때는 좋은 매물을 고르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층, 향, 그리고 가서 뭐 고를 수 있죠. 몇 개를 보고. 상승기 때는 불가능하죠. 상승기 때는 그냥 나오지도 않죠, RR을. 계좌 뽑는 게 힘들어요. 계좌 뽑아가지고 집어 넣으면 두세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넣은 사람으로 해서 저희 실제 이야기입니다. 2021년도에 우대방에서 거래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계좌가 나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여러 군데서 계약을, 우리나라는 이제 전속 중개가 아니라 일반 중개잖아요. 그래서 여러 중개업소에서 내놓으니까 그래서 쏘는 거예요, 계약금을. 그래서 지금처럼 뭐 500만 원 쏘는 게 아니고 계약금을 쏘았어요. 몇 천만 원을. 쏘았는데 이게 순서대로 찍히잖아요. 통장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집주인한테 깎아달라고 해도 깎아줘요.
예, 층 좋은 거, 향 좋은 거 다 고르실 수 있어요. 근데 상승기 때는 좋은 층, 좋은 향 고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그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마곡의 집을 2014년도에 샀는데요. 그때는 많이 오를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너스 P에서 이제 플러스 P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달 있다가 가보면 1, 2천 막 올라요. 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좀 있으면 떨어지겠지 이러면서 또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물에 집중하시면 지금 10%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10% 더 싼 가격에 사면 10% 떨어지는 거 고려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나 좋은 층, 좋은 향을 사면 오히려 10%보다 더 떨어진 가격을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물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상승기 때는 타이밍이에요. 무조건 먼저 사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기가 오기 전에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좋은 층, 좋은 향.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기가 오고 난 다음에 마음에도 안 드는 층, 마음에도 안 드는 향을 사시면 나중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막 짜증이 나요. 볼 때마다 그때 내가 한 달만 빨리 샀더라도 10층을 살 수 있는데 5층 이게 애매한 걸 내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이제 김 작가 TV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 및 투자기에 한번 좀 핵심 요약해 주시면서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요. 예, 뭐 어쨌든 저도 금리가 확 오르면서 가격이 뭐 이렇게 조정받은 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였다고 이야기하기 좀 과한 블랙스완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하락기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하락기를 이야기하시는 분 대부분이 집값이 높으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데. 그럼 저는 이제 역으로 묻고 싶어요. 집값이 싼 적이 있느냐? 네, 30년 동안 제가 봐왔는데 집값은 싼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든 지표가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건 이제 좋아진다는 말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그게 더 많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금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부패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급 호텔 부패 가보시면 지금 한 20만 원 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과하게 오른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점심 가격도 오르고요. 모든 게 지금 다 올랐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작은 데가 한 50%, 많이 오른 게 거의 100% 올랐어요. 자, 집값이 왜 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일을 하는 인건비, 요즘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예, 거의 25%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일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런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자재비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내년에 분양가가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년에도 분양가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년에 분양가가 오르는데 올해 집값이 폭락할까요? 그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전혀. 그래서 한번 가만히 이제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락한다는 분들 이 폭은 30% 막 50% 이래요. 30% 떨어진 적이 우리나라에 딱 한 번 있었어요. IMF 때. 예, 그때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반이 망했어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거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 그때 상황하고 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교수님과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심혜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